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다콤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하셨죠? 이제 이게 저희가 맨날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드시죠? 아, 그래서 붙이라고요? 네, 그냥 앞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PD가 힘들걸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독서 축구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스카우팅 리포트 시간입니다. 올 시즌 라리가가 너무 싱겁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승 경쟁이? 아, 예. 네, 바르셀로나의 우승으로 끝나게 됐는데 바르셀로나의 최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가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돈을 풀기 시작했죠?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한 선수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선수인가요? 바로 루카 요비치입니다. 네, 루카 요비치. 많은 네. 분들이 뭐 아자르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또 분데스리가에서 라리가로 건너온 어떻게 보면 독서 축구와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네. 아자르는 네. 뭐 굳이 스카우팅 리포트 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방송은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선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정당성을 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어쨌건 예. 네. 요비치가 예, 지난 6월 4일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지었죠. 네. 요비치 이적료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6천만 유로라고 이제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커즈에서는 7천만 유로라고 해요. 어쨌건 네. 예, 6천만에서 7천만 유로 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2025년 6월 30일까지 네. 총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원래 프랑크푸르트에서 원했던 금액이 있는데다가 그가 총 이적료의 30%를 원래 이전 소속팀이었던 벤피카한테 네. 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저는 7천만 유로 쪽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7천만 유로 나중에 바꾸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예, 6천만 유로라고 하더라도 프랑크푸르트는 대박을 친 겁니다. 네. 벤피카에서 이제 700만 유로에 영입을 해가지고 바로 6천만 유로에 판 거거든요. 10배죠? 네. 7천만 유로면 딱 정확하게 10배인 거죠. 네. 예, 그가 크게 번 장사를 한 거고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 역대 공격수들 중에 가장 1위입니다. 네, 예. 가장 높은 이적료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요비치 이전에는 호나우두. 또 유명한 호돈, 예. 네, 호나우두가 있었고 4,500만 유로.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벤제마가 3,500만 유로. 모라타와 이제 동일 금액이죠. 예. 뭐 그리고 아넬카가 이제 3천만 유로. 네,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얘기 못 하고 있었죠. 아니, 사진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예. 네, 어떤 선수인지 좀 가물가물했습니다. 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왜 많고 많은 공격수 중에서 요비치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뭐 그러니까 일단 가장 뻔한 얘기 있잖아요. 호날두의 득점 공백. 네, 이게 그가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이게 그가 지난 10시즌 동안의 기록이거든요. 네. 레알 마드리드. 이쪽이 이제 득점 기록인 거예요. 이쪽이 실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호날두가 입단하기 전에 팀 득점이 83득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날두가 오자마자 100득점을 넘어섰죠. 네, 그러면서 계속 100득점을 넘어섰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때 94득점. 그러니까 호날두가 떠나기 전 시즌.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득점이었죠. 조금 이제 100득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이제 100득점에 준수한 기록을 계속해서 네.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지난 시즌에 64득점 후 팀 득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무려 한 30점이 넘는 한 예. 31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날두가 있는 동안 9년 동안 시즌 평균으로 따지면은 106.7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맨체스터 시티가 100득점 했다 막 이때 막 엄청 많은 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있는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106.7득점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시즌 63득점에 그쳤으니까 대충 44골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심지어 1990, 2000 시즌에 팀 득점 58골 이후 최소 골입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최소 득점일 정도로 호날두의 공백은 매우 컸다는 거죠. 또 이제 벤제마의 나이도 어느덧 만 30세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노세화를 좀 슬슬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분명한 사실이죠. 노세아보다도 어쨌건 후계자가 필요하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리아노 디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바이베구 영입한 13경기에서 3골에 그치면서 네. 좀 그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비치 같은 경우는 만 21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비치를 영입한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호날두의 득점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겠다. 물론 그러니까 요비치가 완전히 메우진 못합니다. 호날두는 미친놈이었고요. 네.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호날두의 득점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벤제마의 후계자. 예, 이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영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벤제마, 그러니까 뭐 요비치가 다음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해주신 대로 멀게 봤을 때는 벤제마가 이제 뭐 은퇴 혹은 이적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원이 되겠고, 짧게 봤을 때는 호날두의 득점 공백, 그리고 벤제마의 이 호흡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요비치 선수입니다. 예. 일단 그 요비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17골을 넣으면서 분데스리가 득점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3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10골을 넣으면서 지루에 이어서 득점 2위를 차지했죠. 네. 대회를 가리지 않고 좀 많은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호날두의 뭐 30골, 40골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게 되게 적어 보이겠지만은 만 22세 이하 공격수, 그러니까 만 22세 이하 유럽 5대 리그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은 골입니다. 그러니까 요비치는 만 21세거든요. 네. 근데 22세 이하로 따지더라도 그 요비치보다 골이 많은 선수가 은바페 딱 한 명이에요. 아, 근데 뭐 은바페도 사실상 논외죠. 네. 어쨌건 은바페가 33골을 넣고 있고요. 네. 하버츠와 함께 공동 2위입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마인츠 공격수인 마테타가 이제 14골을 넣었고요. 산초가 12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은바페도 어쨌건 전형적인 원톱 공격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측면에서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산초는 아예 측면 미드필더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통파 공격수 중에서 이만한 나이에 이만큼 골을 넣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93년생에 좀 공격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루카쿠라던가 뭐 해리케인이라던가 뭐 디발라, 이카르디 뭐 93년생에는 공격수가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대가 끊긴 느낌이랄까? 공격수의 대가?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그런 정통파 공격수, 뭐 은바페도 공격수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이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요비치만한 자원이 또 없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요비치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선수가 키가 181cm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네. 공격수 치고는. 하지만 그 경기당 공중볼 획득 횟수가 1.9회거든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낌이 들겠지만은 일단 그 벤제마 185cm, 예, 1.2회입니다. 경기당. 네. 벤제마도 그가 만능형 공격수 유명하잖아요. 그 육각형이죠. 예, 하지만 1.2회예요. 그 육각형 공격수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수. 레반도프스키. 예, 레반도프스키가 1.7회입니다. 레반도프스키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네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니까 공격수는 대부분 원톱이고 원톱에서 볼 경합을 수비수 2명이랑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수비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리가의 좀 대표적인 장신 공격수 누구 있습니까? 에스파뇰에. 아, 그 이글레시아스. 예,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네. 187cm거든요. 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도 1.8회입니다. 공중볼, 경기당 공중볼 획득 횟수가. 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신장 대비 상당히 공중볼을 잘 획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예, 공중볼 그 제공권에 있어서 약하지 않은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 네. 저는 갑자기 라리가의 장신 공격수 얘기하시길래 저는 스투아니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스타니는 좀 많아요. 스타니는 3회가 넘습니다. 논외예요. 스투아니의 예. 머리는 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에스파뇰이라고 힌트를 주셔가지고 예. 아,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저도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그 신빙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스투아니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스투아니는 그러니까 라리가에선 논외. 네. 예, 라리가에선 논외인 선수이고 또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가 잘 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공중볼을. 뭐 한때는 예. 한창 절정기풍 때는 뭐 스페인 국가대표 승선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거기다가 라리가가 공중볼 경합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카누테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막 이러던 시절도 있잖아요. 예. 프리미어리그하고 분데스리가가 기본적으로는 제공권 싸움이 더 강한 편이에요. 네. 이 얘기인 즉슨 요비치가 만약에 정상적인 출전 시간들을 부여받는다면은
그럼 더 많은 공중볼을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는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이 라리가 수비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공중볼 경합, 그것도 꽤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 안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뭐 관건은 사실 출전 시간과 팀에 얼마만큼 적응을 네. 하냐가 되겠죠. 그리고 요비치 같은 경우는요, 순간 최고 속도가요, 33.8km/h. 그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건데 굉장히 빠른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포장해 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어쨌건 공격수 치곤 빠른 편이고요. 네. 호날두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예. 호날두가 예전 호날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요비치 같은 경우는 오프 더 볼 무브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순간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잘하는 게 순간적으로 멈추는 동작을 되게 잘해요. 이게 공격수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급정지, 급가속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호나우두, 그러니까 브라질 호나우두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선수가 급정지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 골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그런 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속해서 들어가다가 급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나 있죠. 거기서 이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가지고 슈팅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어쨌든 사실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다는 이 장점만으로도 호날두 선수가 또 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 뭐 유벤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도 뭐 이 단순히 이 장점들이 같다고 해서 이 선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선수다. 한 이 정도로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양발잡이입니다. 손흥민이네요. 분데스리가에 와서 이제 통상골이거든요. 지난 시즌 17골인데 그전 시즌 8골이어가지고 네. 25골인데 왼발, 오른발 10골씩. 그리고 헤딩골 5골. 헤딩골 5골도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발을 가리지 않고 그 온몸을 다 활용해가지고 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라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다. 그러니까 득점 밸런스가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거의 모든 슈팅을 원터치 이내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건 정말 좀 특출난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실제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17골 중에요. 13골이 그거가 원터치 이내. 그러니까 논스톱 혹은 딱 원터치만 하고서 네. 슈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가고 좀 간결한 예. 그런 슈팅 모션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양발 가리지 않고 슈팅을 하고 또 이제 일정 부분 제공권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발리로 골을 4골을 넣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 통틀었을 때도 가장 높은 기록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좀 각도 같은 것들이 아무리 조금 안 좋게 오더라도 네. 예, 그렇게 골 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세도르프전 5골 넣었던 뒤세도르프전에서 발리골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네. 그게 약간 그러니까 뒤로 넘어왔어요. 패스가 뒤로 넘어왔는데도 그거를 발리 슈팅으로 가져가가지고 골을 넣었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요비치, 레반도프스키, 페테르센, 크라마리치 그리고 김효명 기자가 사랑하는 막스 크루제까지 네, 많은 선수들이 또 발리를 2018-2019 시즌에 터트려줬네요. 막스 크루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이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상당히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프 더 볼 무브가 좋으니까 빈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다가 볼을 끌지 않고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니까 네. 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슈팅이 94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4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레반도프스키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크라마리치죠. 그 다음에 베르너죠. 이 세 팀들은 다 슈팅 횟수가 많은 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팀의 전체 슈팅 횟수가 예. 많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1위고요. 네. 전체 슈팅 숫자. 네.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이 2위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4위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15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슈팅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요비치만큼은 이 슈팅 숫자를 따졌을 때 상당히 상위 테이블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에른 뮌헨은 슈팅 636회로 1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크라마리치의 호펜하임은 609회. 그리고 베르너의 라이프치히는 497회. 하지만은 프랑크푸르트는 쭉 내려와서 409회로 15위.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요비치 선수가 얼마만큼 많은 슈팅을 시도했는지가 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수치잖아요. 이 정도면. 예. 실제 그 지난 시즌 그 요비치가 프랑크푸르트 총 슈팅의 23%를 책임졌거든요. 이게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네. 2위는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22.2%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요비치의 팀 전체 득점 대비 개인 득점의 비율 이거는 이제 28%, 이 역시 분데스리가 전체 1위죠. 네. 2위는 이제 베코르스트라고 그 볼프스부르크 공격수가 27%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 그 정도로 그 요비치는 득점에 있어서만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조금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특징들 종합해 보면은 어떤 선수가 조금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대놓고 질문 주시는 건가요? 예, 뭐 그러니까 약간 슈팅에 특화돼 있고 육각형이고 신장은 크지 않고. 육각형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가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투박한 감이 있는데 네. 그리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그가 가속도와 순간적인 정지 동작 이런 것들이 매우 좋은 선수. 팔카오죠. 예. 라다멜 팔카오. 이거 너무 짜고 한 티가 많이 나나요? 그런가? 어쨌든 팔카오가 좀 연상되는. 이어가시죠. 팔카오를 조금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이 선수가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요치가 이제 좀 스페인어로 좀 써 있는데 이제 뭐 모두가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예. 이제 리오넬 메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언급을 하고 같이 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상으로 여길 네, 때 우상으로 네. 여길 때 본인은 팔카오를 굉장히 많이 닮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팔카오를 조금 더 아이돌 같이 바라보는 그런 네. 형식의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요이치 선수인데 사실 모든 선수가 장점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요비치의 단점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요비치는 투박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가 거의 터치 없이 슈팅을 가져가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예, 본인이 이렇게 그가 뭐 세밀하게 폴터치를 가져갈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슈팅으로 가져가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원터치 이내에 조금 처리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가 드리블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근데 이 선수의 드리블 스타일은 약간 그 같은 프랑크푸르트 선수인 레비치를 조금 닮았거든요. 근데 네. 레비치가 조금 더 기술적이라면 얘는 조금 더 우당탕탕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예, 밀고 가는 스타일의 드리블을 좀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톱에서 조금 검증이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선수가 알레가, 세바스티안 알레, 프랑크푸르트의 투톱 파트너인 네. 이 선수가 장기간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동안 이제 6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비치가. 그러니까 본인의 파트너가 결정했을 때 원톱으로 출격을 이제 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무득점 행진을 이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나마 그래도 예, 유로파리그 첼시하고의 준결승 1, 2차전에서 원톱으로 나왔음에도 골을 넣어서 예, 그나마 낫긴 했었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의 무득점 행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그러니까 요비치가 레반도프스키하고 득점왕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3위로 끝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보더라도 알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골 넣은 지점이거든요. 네. 그 XG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박스 안쪽으로 좀 몰려 있네요. 예, 동그라미가 작은 거는 이제 골 넣기 힘든 상황인데 골 넣었다라는 거고 네.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어쨌건 예, 모두 다 이제 페널티 박스 안. 그러니까 박스 바깥에서의 골은 기대할 수 없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건데 이제 바깥쪽에서의 득점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팀 동료들과 좀 이제 분담을 잘 할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어쨌건 요비치 같은 경우는 2009년 벤제마 이후 10년 만에 영입한 정통파 공격수가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한.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라울 마드리드의 중심이었던 라울도 보이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반니스텔로이. 예. 네. 벤제마 빼고는 대부분 좋아하는 선수들이네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과인, 네. 예, 모리엔테스, 호나우두. 네. 예. 물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치차리토하고 아데바요르가 있었지만 이 선수들은 임대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라타하고
마리아노 디아스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바이베구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유스 출신이거든요. 네. 유스 출신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새로운 선수 영입한 거는 요비치가 10년 만이다. 네. 자, 이렇게 요비치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벤제마와 요비치를 어떻게 공존시킬까가 이제 좀 되겠는데, 저희가 이 도판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스코 시프트로 지단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2번 우승할 때 네, 쏠쏠하게 재미를 봤죠. 첫 시즌은 그냥 안첼로티의 433을 그대로 썼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의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활용했던 다이아몬드 442입니다. 일단. 네. 크로트와 골키퍼, 마르셀로, 라모스, 바란, 카르발, 수비진은 변함이 없고, 이제 중원에서의 변화가 좀 있겠는데, 또 뭐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아자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자르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자르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원래 선호합니다. 네. 이 선수가 그가 나는 10번에서 뛰고 싶다는 식의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가 대부분은 측면에서 뛰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건 그 아자르는 그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 이제 선수 한 명이 영입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긴 한데, 뭐 영입이 안 되더라도 모드리치가 뭐 체력 완배만 잘 시켜준다 하면은 여전히 그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요. 네. 이렇게 투톱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442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역시 지단 감독이 마지막 시즌에 자주 사용했었죠. 그때는 이제 아센시오하고 바스케스. 네. 대환장 측면 미드필더였죠. 그래도 그때 마지막 시즌 442 할 땐 잘했었죠. 2017, 2018 시즌? 지단 얘기잖아요, 지단. 지단이 2018, 2019 시즌에도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건 새로 온 거고, 네, 떠나기 전. 네, 2017, 2018 시즌. 그때 이제 이 아센시오, 바스케스 좌우로 플랫 442로 나름 재미를 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좀 애매하죠. 검증이 이 선수가 그냥 윙 포워드에서만 뛰었다 보니까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도 뭐 바스케스가 수비 밸런스 잡는 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럼 바스케스한테 넌 수비 밸런스를 잡아라. 아자르, 마르셀로 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공조는 아니고 이제 뭐 요비치라던가 벤제마한테 이제 휴식을 주거나 할 때는 이렇게 433을 쓸 수 있죠.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선호했었던 포메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카세미르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앞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가 위치를 하고, 이제 원톱을 나왔을 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요비치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지단 감독은 그 마지막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442, 그리고 플랫 442, 그리고 이 433까지 세 가지 전술을 거의 동일할 정도로 나눠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는 좀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둘이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시즌 호날두의 득점 공백을 메워줘야 합니다. 요비치가 27골 7개 어시스트. 이건 공식 대회 전부 다죠. 그렇죠. 공식전. 27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 벤제마는 30개의 골과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새로 영입한 요비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아니죠?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자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요청하면 들어드립니다. 네, 아자르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자르 분석 영상이죠. 아자르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자르는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요? 줄여야죠. 메시 분석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